네, 그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6번째 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때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매일 한 번씩 접하는 분위기 전환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침대죠.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또 대개는 꿈을 꾸죠. 그래서 이 잠하고 꿈은 창의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해서 뭐 다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되게 꿈을 꾸고 어떤 경우는 꿈을 꿨는데 기억 못하죠. 어떤 경우는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것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렘 수면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렘 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어린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잠을 잘 때 오면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막 하고 어떤 때는 웃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보면서 아, 얘가 잠자면서 뭔가 이렇게 즐거워서 웃나 보다, 꿈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렘 수면입니다. 렘이란 말이 원래 REM인데 Rapid Eye Movement, 안구가 굉장히 빠르게 막 운동을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렘 수면 상태에서 주로 꿈을 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상태에서 모든 두뇌 활동들은 거의 평상시와 같이 깨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다만 팔다리나 이런 신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수면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렘 수면에 관해서 연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했던 유명한 사람이 이제 1950년도에 유진 에서린스키라는 사람하고 나다니엘 클라이트먼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뭐 렘 수면은 뭐 두 가지 단계, 뭐 토닉과 페이식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에 보면은 렘 수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렘 수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압니다. 눈동자에 눈꺼풀 위에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면은 이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렘 수면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거죠. 깨우면 대개는 그때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실험자가 이렇게 깨어난 순간에 꿈을 대부분 기억해냅니다. 한 74%가 기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렘 수면 상태가 지난 상태 그걸 이제 N렘 수면이라고 난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한 9% 정도만 꿈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 동안에 꿈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듯이 굉장히 선명하게 꾸어지고 그래서 그 요때의 꿈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꿈과 그 사람이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떤 관계성이 있나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를 사실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잠을 하룻밤 저녁에 잠을 잘 때 이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이게 렘 주기죠. 주기가 몇 번 정도 나올까? 보통 이제 실험에서 알아보니까 짧게는 4번, 많게는 6번. 그러니까 4번 내지 6번 정도의 렘 수면 기간을 갖고요. 전체 수면 시간 가운데서 한 20%를 차지한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 주기가 이걸 통해서 일종의 잠의 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의 주기가 약한 잠, 조금 더 깊은 잠, 진짜 깊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의 주기가 사람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외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주기 하나마다 렘 수면 주기가 렘 수면 기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론상 보면은 한 8시간 잠을 잤다. 그러면 한 4번 내지 5번 정도의 주기가 있고요. 그 따라서 렘 수면도 4번 내지 5번 있는 거고 따라서 꿈을 꾸는 그 뭐랄까 꿈꿨던 그 기회 시간도 이렇게 4번 내지 5번 정도가 있는 겁니다. 다만 깨어났을 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깨어났을 때 기억하는 이유는 그 렘 수면 그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의식하는 상태가 됐거나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서 잠을 이제 보통 선잠을 잔다고 그러죠. 선잠을 자게 되면 그런 꿈들을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뭐 여하튼 사람은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자면서 많은 꿈을 꾸게 돼 있다. 이제 창의성에서 이 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창의적 인물들이 꿈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독일의 유기과학자죠. 우리가 보통 케쿨러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레드릭 어거스트 케쿨러라는 사람은 원래 벤젠의 원소 구조라고 그럴까요? 네, 그 부분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탄소화합물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벤젠의 구조식을 본인이 이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구조식 그런 보통 이렇게 선형, 이렇게 길쭉한 선형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케쿨러가 벤젠의 구조식을 선형 상태로서만 계속 연구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 1865년도 이제 벤젠의 구조식을 만들었던 그 해인데 벽난로 앞에서 이제 본인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서 꿈을 꿨는데 꿈에 뱀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꼬리를 머리가 이렇게 무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원형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꿈을 꾸고 바로 케쿨러가 내가 생각했던 벤젠의 구조식이 선형이 아니라 방금 꿈에 나왔던 뱀처럼 이렇게 환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육각형 고리 모양의 벤젠의 분자식 구조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림이 잠깐 나오죠.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고 탄소하고 수소가 6개, 보통 C6, H6이 이제 분자식이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꿈에서 뱀을 보고 만든 거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 벤젠의 구조식을 발표할 때 케쿨러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를 학회에서 다른 학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잠을 자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꿈을 꿔서 본인들이 지금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과 잠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재봉틀 아시죠? 재봉틀. 보통 재봉틀을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을 보통 우리가 싱거라는 사람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거 재봉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싱거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일라이어스 하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일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라이어스 하우라는 사람은 원래 절름발이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 살았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느질로 이렇게 생계를 계속 꾸려가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부 생활을 이제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바느질 일로 굉장히 시달리는 아내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저 불쌍한 아내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서 저 바느질 계속 단순하게 바느질을 반복하는데 저거를 기계로 대체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재봉틀 연구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재봉틀 연구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늘이죠, 바늘. 바늘을 대신해서 하는 자동 바늘 기계가 재봉틀이니까. 근데 보통 바늘들은 실을 보통 꿰을 때 바늘의 그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실을 꿰어서 이렇게 쓰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재봉틀에다 연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만 재봉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풀지 못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본인이 어떤 그 흑인 토인 앞에 끌려가서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추장이 꿈속에서 그랬답니다. 1시간 내에 네가 재봉틀 기계를 만들어지 못하면 너는 죽이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못 만들어서 이제 토인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창을 이렇게 들이댔답니다. 창을 들이대는데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싶어서 창을 봤는데 창 끝이 햇빛에 이렇게 빛나서 반짝반짝이는데 창 끝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창 끝에 보면 칼날이 있죠. 그 칼날에 좀 넓적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늘의 구멍이 재봉틀에서 쓰는 바늘의 구멍은 손으로 쓰는 바늘의 구멍하고 다르게 머리 부분이 아니라 끝쪽에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림 보시면 재봉틀에 쓰는 바늘의 구멍은 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쪽으로 실을 이렇게 꿰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봉틀을 만들었던 이 일라이어스 하우 같은 경우도 꿈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본인의 고민이 됐었던 부분을 풀어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재봉틀을 싱거가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일라이어스 하우가 만들었고요. 이제 싱거가 만들었다는 걸로 오해받았던 이유는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재봉틀을 이제 하우가 만들어서 퍼뜨렸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재봉틀 때문에 바느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직하게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자동화 기계가 나오면 수동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실직하죠. 그래서 이 하우 집에 막 굉장히 많은 그 손으로 이렇게 품을 팔아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시끄럽게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그 싱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우가 개발했던 그 재봉틀 설계도를 사실 이 사람이 훔칩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를 개량해서 특허를 얻죠. 그러니까 특허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특허는 하우 같은 경우는 특허를 못 얻었고요. 싱거가 다른 사람 하우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특허를 얻어서 여기 이제 사업 수완을 이렇게 더 집어넣죠. 뭐 싱거 재봉틀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뭐 싱거 재봉틀 빨리 돌리기 시작, 뭐 이런 막 이벤트도 하고, 뭐 그런 걸 굉장히 싱거가 잘해서 그 뒤부터는 재봉틀을 싱거가 만들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싱거 재봉틀의 가장 키가 되는 이 재봉틀의 바늘은 하우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그 토인들의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 가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코번트리 대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번트리 대성당은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1940년에 이제 독일이 영국을 폭격할 때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1940년 11월 14일 정도인데 그때 완전히 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죠. 이제 몇 개만 남아 있었는데 주로 첨탑, 그 다음에 뭐 지하실, 유벽 이 몇 개만 남겨져 있고 다 폭탄에 의해서 파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내고 나서 1950년에 이 원래의 대성당을 다시 복귀하자. 그래서 새로운 대성당에 대한 설계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조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탑, 첨단 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유적지죠. 그것들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대성당을 새로 짓는 조건이었는데 여기 이제 결국 설계 공모전에 우승했던 사람이 베질 스펜스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질 스펜스가 지금의 이 대성당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실제 이 코번트리 대성당의 이제 축성식은 10년이 지나서 1962년도 5월 달에 거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코번트리 대성당을 이제 베질 스펜서 경이 이제 설계하기로 낙찰이 되고 나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을 어떻게 할까, 계단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뭐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주로 가지고 와서 이 코번트리 대성당의 유명한 어떤 그 명성을 높이려고 많이 고민했는데 막상 일반적인 건축물로서 가져야 되는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본인이 잇몸 염증 때문에 이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베질 스펜서 경을 이렇게 보더니 어금니가 썩어서 이렇게 어금니 쪽에 국부 마취를 한 다음에 어금니를 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국부 마취하면 뭐 어금니 부분만 신경이 없어지고 사람이 그냥 맨정신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베질 스펜서 경이 바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의식을 잃은 그 치과 병원의 의사 앞에서 의자에 누워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거냐면 이제 베질 스펜서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죠. 자기가 다 완성이 된 대성당 안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꿈을 꿨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선명해서 그 안에 보니까 성가대가 있고 노래도 부르고 뭐 오르간 연주도 하고 있고 또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이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정말 보통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그러죠. 스테인드 글래스가 벽 전체를 쫙 덮고 있었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그 대성당 안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본인이 꿈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바로 이제 수면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보았던 걸 그대로 다 옮겨서 적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구현한 게 지금의 코번트리 대성당입니다. 코번트리 대성당 사진이 나올 텐데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네모칸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게 쭉 창문들이 보이는데 그게 그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질 스펜서가 치과 병원에 가서 꿈을 꿔서 얻었던 거를 그대로 옮겼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팝송 가운데서 옛날 팝송이죠. 1965년도에 세계 1위를 했던 그 팝송 중에 하나가 Yesterday라는 거죠. 워낙 유명한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던 곡인데 이 폴 맥카트니가 Yesterday를 작곡할 때 어디 있었냐면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멜로디를 들었답니다. 그 멜로디를 듣고 바로 잠을 깨서 피아노로 막 달려가서 본인 표현에 하면
깨자마자 피아노로 달려가서 꿈속에 들었던 멜로디를 막 악상으로 연주하면서 옮겨 적어서 나온 게 Yesterday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보통 이제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원소 주기표, 원소 주기율표라는 걸 보죠.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겠죠? 이게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1868년도에 화학의 원리라는 책을 저술하려고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원소가 63종, 약 60개의 원소에서 지금은 훨씬 더 많죠. 63종의 원소를 이 주기율표 안에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될까, 뭐 규칙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 60개의 원소들이 규칙성 있게 떠 있는 것을 이렇게 꿈속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 봤던 원소들의 규칙성을 그대로 꿈에서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옮겨 적어서 만든 게 이 화학의 원리 안에 실렸던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고요. 그게 지금의 원소 주기율표하고 거의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잠자기 전에 어떤 사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대개는 불을 껐겠죠. 어두움에 쌓인 채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를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잠을 자거나 잠을 자고 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다빈치도 잠자는 거, 그다음에 잠으로 인한 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책 가운데서 보물섬,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이런 책 기억나시죠? 이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썼던 이 작가가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국 소설가죠. 시인이고,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인데 원래 몸이 약해서 요양 생활을 많이 하다가 30이 넘어서부터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10년간 뭐 시, 소설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꿈속에 이제 특정한 명칭을 이야기했는데, 브라우니,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브라우니 명칭 똑같은데, 브라우니라는 작은 요정들이 나를 위해서 그 작품의 많은 것들이 한 절반을 일을 해주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결국 내 작품은 내가 손을 대고 한 건 별로 없다. 꿈속에서 브라운이라는 요정들이 도와준 거하고, 또 꿈이 깼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나온 작품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영감들을 꿈속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꿈은 이제 잠을 자면서 꾸는데 주로 밤에 잠을 많이 잡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낮에 잠을 자죠. 그 낮잠의 대표적인 명사가 시에스타입니다. 스페인어로 낮잠이라는 뜻인데, 뭐 스페인을 비롯해서 대개 이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주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브라질,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또 이 스페인어권의 국가를 빼고도 뭐 중국, 필리핀, 이탈리아, 그리스,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도 주로 낮 시간이 굉장히 더위가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시에스타, 낮잠을 주로 잡니다. 이 낮잠을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거가 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토마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나폴레옹,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낮잠을 잤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낮잠을 유난히 좋아했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마뉴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낮잠을 자다가 발견한 거죠. 뉴턴은 항상 낮잠을 잤던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시간마다 15분씩 잠을 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실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상당히 적은데 낮에 틈틈이 잠을 주무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윈스턴 처칠도 영국 총리죠. 낮잠을 즐겼다. 또 비디오 아트의 세계적인 거장인 백남준 씨도 역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낮잠을 자곤 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이 낮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몇 분 정도 자는 게 효과적일까? 그랬더니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30분 정도 자면은 작업 효율이 제일 높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30분 더 이상 자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데 30분이나 그 이하, 그러니까 10분, 20분, 30분 정도가 되면 능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잠을 잘 때도 그런 통계적으로 나왔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를 인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몰입 같은 걸 하다가 막히게 되면 분위기를 바꾼다고 그랬죠.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가운데서 잠을 자는 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루에 한 번은 다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잠을 자고 심지어 낮에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은 창의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는데 주로 꿈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과 꿈은 창의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축복된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뇌에 주었던 스트레스가 잠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정제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그게 꿈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꾸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